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또 설 특집을 함께 했었는데, 특집 방송에 대한 조회수가 제법 좋았습니다. 특히나 첫날 함께 했던 1장 2단 이 특집 방송은 여러 이슈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 1장 2단이 모두 지금 더 열심히 방송을 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께 자동차를 선물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성공을 했나 봐요. 아니 뭐 청년재단 이사장은 월급이 안 나오는 그렇죠. 자리고요. 유튜브가 잘 되니까 또 유튜브 남천동으로 떼돈을 끌고 모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주 멋진 아들의 모습을 또 보여줘가지고 저희도 뿌듯했었는데, 설 특집 방송은 콘텐츠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윤석열 1심 선고 특집으로 지금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고요. 특집 방송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전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영원한 JYP 뉴다의 사랑, 우리 박진영 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목도리가 스카프가 멋있네요. 그냥 뭐 얹혀주는 대로 그냥 출연을 합니다만 유다 그러니까 뭐 가롯 유다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유다하고 뉴다는 좀 다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다이빙. 네. 자, 뉴스 다이빙, 뉴스 다이브와 다이빙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JYP였고,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그럼요. 예. 몇 돈가스 하셨어요? 연휴는 근데 항상 밀린 일을 이제 정리하는, 정리하면서 밀린 일을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구나라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요. 네. 아무튼 연휴 잘 보내셨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짧았습니다. 늘 연휴는 짧죠. 더 쉬고 싶었었는데, 연휴 뒤에 바로 이 19일 1심 선고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제작진은 또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여러 시스템들 확인하고 하느라고 또 바빴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잘 쉬었고 오늘 또 참여하게 됐는데, 자, 오늘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등 토탈 8명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되고 417호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오후 3시부터는 생중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생중계를 지금 대부분의 채널들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이 원하는 채널 가서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다이브를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행위 자체에는 관련된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피고인들. 자, 방금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의 1심 선고 재판이 선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문을 굉장히 짧게 읽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요약본 형태로 쭉 진행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판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그리고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그리고 목현태 징역 3년, 그리고 김용군과 윤승영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고 내용을 전해드리고 약 1시간 남짓 진행됐던 이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요 딱 그 느낌이랄까요, 감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선고 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JYP는 어떠신지요? 직연하는 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첫 예. 번째, 어설픈 불법 계엄이다. 이른바 이제 계몽령의 연장선상의 인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막지 않았다. 그렇다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 불법 쿠데타는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상황들을 전혀 읽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포고령이 엉터리였다. 또는 계엄 절차가 엉터리였다. 이런 걸로 이 계엄이 허술하게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군을 출동시켜서 헌법의 가장 중추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고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준비되었고 아주 정확한 불법 계엄입니다. 예. 불법은 어설퍼질지 모르겠지만 불법 계엄은 아주 잘 준비된 겁니다. 현장에 군인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나이브하게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린 것들은 무죄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아닙니까? 내란군에 뒤따라왔던 그 병사들이 내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몰랐다고 해서 내란에 참여한 게 아닙니까? 참여했잖아요. 그죠? 예. 그 법률적 미필적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서 형을 적게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기현이 하는 게 그렇지 뭐라는 말로 시작해 주셨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기현 판사스럽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총평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다들 예상을 하셨지만 뭐 사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제 어쨌든 선택지라는 게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뭐 사실상 사형이어도 무기징역이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알 수 없는 이 선진 민주국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내란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사법적 단죄, 그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효과까지 감안했을 때 사형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있겠는데 무기징역으로 가는 과정이 매우 저질이다. 굉장히 보면서 확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전제를 까는 거는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군을 국회에 보낸 걸 핵심이다라고 처음부터 깔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반복하면서 결국 딴 건을 만약에 안 했었으면 이거 별로 사법적 단죄 대상이 안 된다는 취지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앞에도 말했지만 먼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 문제는 따지기 어렵다. 예.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실제 판결문에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알아서 보세요 이러는데 뭐 만화가 김성모 스타일인가 봐. 근데 그 실제 판결문 어떻게 그걸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전에 읽은 걸로만 봤을 때 판단을 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보니까 이 비상계엄의 효과로 군을 국회로 보내서 봉쇄한 것은 이제 내란에 해당된다. 이게 뭔가 2단 케이크처럼 분리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게 막 우리가 저 만두 같은 머리 확 벗겨지면 짜증 나는데 벗겨진 거에 하나 확 빼서 이건 벗겨버리고 알맹이만 본 건데 사실은 그 전 단계가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 여러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서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는 문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따졌고 헌재에서 사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나서는 다만 그러나 뭐 국회를 봉쇄한 것 군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내란의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또 무기징역 나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한 게 이 선진국에서 뭐 이 표현이 이래요.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례가 없다. 왜? 거기는 상원, 양원, 뭐 하원, 양원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치제도의 문제, 한국이 갖고 있는 정치제도상의 어떤 결함이나 어떤 결핍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정치 갈등 때문에 윤석열이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저쪽 진영이나 윤석열 쪽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판결문에 넣었어요. 사실상 그 논리 구조를.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나간 것인데 저는 무기징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같은 효과가 있고 그게 분명히 단죄의 효과는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저쪽 윤석열 쪽이나 아니면 극우 진영에서 이거 봐라. 지기현이 저쪽 뭐 민주당이나 저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유죄를 선고했지만 곳곳에 이거 봐라. 우리의 주장들 다 담아놨다라는 어떤 반론의 곳곳에 기지를 심어놨거든요. 이걸 왜 그랬을까? 뭐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소 안타깝겠지만 왜 그걸 판사가 그걸 갖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까지 형량에 감안을 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저는 무기징역은 뭐 나올 수 있는 판단인데 다만 그 나가는 과정이 매우 지저분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무기로 가는 과정이 저질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안 그래도 그 정치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역사를 언급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김남일 기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저는 일단 오늘 이 판결을 들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바로 그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얘기가 나올 때 무기징역이다라는 걸 바로 제일 초반에
그 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무기징역 나오겠네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뭔가 감경 사유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내란과 관련된 거 내란 성립 감경 사유 없음 그러면 사형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감경 사유를 제일 먼저 초반에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나는 제가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될지는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데 이제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며칠 안 됐어요. 그거랑 나 죽이고 싶은데 칼로 죽여야지라고 계획한 거랑 그게 뭐 죄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범죄는요. 계획과 관련된 것이 지금 내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장기간이고 우발적이고 문제가 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위헌범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어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위험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계획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심지어는 이게 지금 거의 우발적으로 일어난 계엄이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고 특히 마지막에 제가 도저히 전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그 양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늘 문제 전략이 없다라는 걸 찍는 거는 이제 여러 판결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물리력 행사가 자제되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 판결문에서 결과가 따지지 않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우리 내란 범죄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을 설명을 했잖아요. 예. 설명을 하고 물리력 행사가 자제가 됐기 때문에 감경 사유 이건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예, 안 맞는 예. 거예요. 예. 감경 사유로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사형 무기징역 중에 이제 감경 사유를 좀 찾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장기간 계획이 없었다, 물리력 행사가 자제됐다 이런 부분이 들어왔고 또 하나 법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항소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자체가 다투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대통령 긴급권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내란죄가 되느냐라는 분석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내란죄가 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논리로 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비상계엄 위헌성의 논리에 따르면 그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의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란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내란죄로 판단한 건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주기현 있습니다. 재판장이 아까 말씀드렸고 저 김 변호사 말했지만 주기현 재판이 놀리면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그냥 국회만 군을 보내서 봉쇄하지 않으면은 예. 어느 때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또 탄핵하고 예산 깎네라는 그 윤석열식 논리를 갖다 붙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네, 겁니다. 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전시사변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시사변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군을 예. 동원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